미국에서 매달 1,000만 원씩 벌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실 거지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표정으로요.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배부른 소리처럼 들립니다. 월 1,000만 원을 벌면서 거지라니 대체 무슨 엄살이냐 싶죠. 그런데 그 사람의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하면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손가락 사이로 물처럼 빠져나가는지 그 과정을 보고 나면 오히려 무서워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월급 1,000만 원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지 그 정체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실감나게 풀기 위해 세 사람을 등장시켜 볼게요. 다들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다들 월 1,000만 원 안팎을 법니다. 첫 번째는 실리콘밸리는 아니지만 LA 근교 IT 회사에 다니는 30대 엔지니어 김 씨예요. 연봉이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쯤 됩니다.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5살, 2살 두 아이가 있죠. 두 번째는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하는 4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입니다. 장사가 잘 될 땐 월 매출에서 이것저것 떼고 손에 1,000만 원 정도가 떨어져요. 세 번째는 한국 대기업에서 파견 나온 주재원 이 부장님이에요. 회사에서 일부 지원을 받긴 하지만 실수령으로 따지면 역시 월 1,000만 원 언저리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같은 도시에서 같은 돈을 버는데도 왜 하나같이 돈이 안 모인다고 한숨을 쉬는지 그 통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월 1,000만 원 번다고 할 때 그건 대부분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진짜 무서운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기, 세금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하면 왠지 세금이 낮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유의 나라, 자본주의의 천국, 뭐 이런 이미지 때문이겠죠. 그런데 캘리포니아, 특히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미국의 소득세는 연방세와 주세가 따로 붙는 이중 구조예요. 연방 소득세만 해도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계단식으로 뛰는 누진 구조라서 소득 구간이 10%에서 시작해 12, 22, 24%, 그 위로는 32, 35, 최고 37%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엔지니어 김 씨처럼 연 15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이 중에서도 꽤 높은 구간에 걸려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소득세가 높은 주 중 하나가 바로 캘리포니아거든요. 주 소득세율이 9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최고 세율이 무려 13.3%에 달합니다.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아요. 여기에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같은 급여세까지 꼬박꼬박 떼갑니다.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세전으로 연 12만에서 15만 달러쯤 되는 사람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그 70%가 될까 말까 해요. 어떤 구간에서는 세금으로만 30%, 사람에 따라 그 이상이 그냥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세전 월 1,000만 원이 통장에 찍힐 때쯤이면 이미 700만 원 안팎으로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300만 원이 증발한 거죠.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내가 얼마 번다를 자랑할 때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그게 더 커 보이니까요. 그런데 실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세전이 아니라 세후, 즉 진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미국 생활비의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이 착시에서 시작됩니다. 숫자는 화려한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그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물건을 살 때마다 붙는 세금도 따로 있어요. 세일즈 텍스, 판매세라고 하죠. 로스앤젤레스의 판매세율은 2025년 4월부터 올라서 9.75%가 됐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10.5%까지 가는 곳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트에서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면 계산대에서 110달러 가까이 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부가세가 이미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표시된 가격만 내면 되지만 미국은 표시 가격에 세금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 간 사람들이 계산대에서 왜 더 나오지? 하고 당황하는 일이 흔해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버는 것에도 쓰는 것에도 세금이 2중 3중으로 따라 붙습니다. 자, 그럼 세금을 다 떼고 남은 7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이제 진짜 생활을 시작해 봅시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우리 통장을 후려치는 게 바로 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집을 산다는 건 웬만한 사람에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됐어요. 캘리포니아의 중간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근 자료를 보면 90만 달러를 넘나듭니다. 어떤 시기엔 91만 달러를 찍기도 했어요. 우리 돈으로 12억, 13억이에요. 그것도 대저택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중간값 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 분석을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하려면 연소득이 최소 23만 달러는 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돈으로 3억이 넘는 연봉을 벌어야 겨우 집을 살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월 1,000만 원, 연 2억을 버는 우리 엔지니어 김 씨도 이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집을 산다는 건 애초에 선택지에서 지워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렌트, 그러니까 월세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월세가 또 만만치 않아요. 부동산 정보업체 자료를 보면 한인타운을 포함한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평균 임대료가 2,000달러 중반대입니다. 이건 그냥 평균이고 방 두세 개짜리 가족이 살만한 집을 구하려면 3,000달러, 4,000달러는 우습게 넘어가요. 두 아이를 키우는 김씨 가족이 그나마 학군 괜찮은 동네에서 방 3개짜리 집을 구하면 월 4,000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550만 원입니다. 세금 떼고 남은 700만 원에서 렌트비로만 550만 원이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시점에서 이미 게임이 거의 끝난 겁니다. 남는 게 150만 원 남짓밖에 안 돼요. 그 돈으로 나머지 모든 걸 다 해결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최근 들어 로스앤젤레스 집값과 렌트가 살짝 꺾였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팬데믹 이후 미친 듯이 치솟던 게 완만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코리아타운이나 다운타운에서 렌트가 조금 내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살만해졌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워낙 높은 곳에서 아주 조금 내려온 것뿐이라 체감상으로는 여전히 살인적이에요. 이런 게 바로 미국 생활비의 잔인한 부분입니다. 조금 나아졌다는 뉴스조차 실제로는 여전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박 사장님처럼 자영업을 하는 경우엔 더 복잡해집니다. 집 렌트만 있는 게 아니라 가게 렌트도 따로 내야 하거든요. 한인타운 상가 임대료는 목이 좋으면 월 1만 달러를 훌쩍 넘어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매달 그 돈부터 나가야 하니 손에 1,000만 원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버텨낸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집만 해결하면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미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지출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료보험이에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병원 가는 걸 큰 부담으로 느끼지 않잖아요. 감기 걸리면 동네 병원 가서 몇천 원 내고 진료받고 약 타오고 그게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스템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미국은 이게 없습니다.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공건강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회사를 통해 민간보험에 알아서 가입해야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쌓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1,200달러에서 1,600달러 선입니다. 우리 돈으로 매달 160만 원에서 220만 원을 보험료로만 내는 거예요.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도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매달 그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우리 엔지니어 김 씨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에요. 회사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대주니까요. 그래도 가족 몫으로 매달 수백 달러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문제는 자영업을 하는 박 사장님이에요. 회사가 없으니 그 비싼 가족 보험료를 온전히 혼자 다 내야 합니다. 매달 1,500달러씩 우리 돈으로 200만 원 넘는 돈이 병원 한 번 안 가도 그냥 나가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이 비싼 보험료를 내고도 병원 가면 또 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디덕터블, 우리말로 하면 공제금액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족 플랜의 경우 이 공제금액이 연간 수천 달러에 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도 실제로 병원에서 쓴 돈이 이 공제금액을 넘기기 전까지는 보험이 한 푼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내 돈으로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보험료로만 매달 300달러를 내는데 공제금액이 2,500달러라서 웬만한 병원비는 그냥 다 자기가 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미국 생활을 동경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의료 시스템만큼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아파요. 아이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고 어느 날 큰 병이 발견될 수도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순간이 곧 파산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개인 파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의료비예요. 이건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안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병 하나만 잘못 걸려도 그동안 모은 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미국에서 앰뷸런스 한번 부르면 수천 달러, 응급실 한번 가면 수만 달러 청구서가 날아온다는 얘기가 괜히 도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세금 떼고 집세 내고 보험료까지 냈습니다. 남은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밥도 안 먹었고 차도 안 굴렸어요. 다음은 먹는 문제입니다. 미국 생활비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의외로 놓치는 게 바로 식비예요. 그냥 마트 가서 장 보는 것뿐인데 얼마나 들겠어. 쉽죠? 그런데 남부 캘리포니아에 사는 쌓인 가족의 실제 그로서리, 그러니까 장보기 비용을 보면 한 달에 700달러에서 900달러, 많게는 그 이상이 나갑니다. 어떤 집은 유기농으로 챙겨 먹느라 월 4,000달러가 든다고도 해요. 캘리포니아 생활비 조사를 보면 쌓인 가족 기준 연간 식료품비만 1만 달러가 넘습니다. 물가가 이 정도로 올라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실감나게 볼까요? 김씨 부부가 주말에 코스트코에 갑니다. 카트에 딱히 대단한 걸 담은 것 같지도 않아요. 우유 몇 통, 계란 한 판, 고기 좀, 과일 좀, 아이들 간식 좀,
세제랑 휴지 같은 생필품 좀. 그런데 계산대에 서면 영수증이 400달러, 500달러가 우습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먹는 양은 계속 늘어나는데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 있으니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 무서워요. 그렇다고 매번 집에서 해먹을 수도 없죠. 여기서 미국 특유의 문화 하나가 우리 지갑을 또 노립니다. 바로 팁 문화예요. 미국에서 외식을 하면 음식값에 더해서 팁을 따로 줘야 합니다. 예전에는 10%, 15% 정도였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이제는 20%, 25%가 기본이 됐어요. 어떤 곳은 계산할 때 화면에 30%팁 버튼이 떡하니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팁 공포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실제로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식품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어느 달엔 외식 물가가 4.2% 오를 때 전체 식품 물가는 3.7% 올랐어요. 밖에서 사 먹는 게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비싸지고 있다는 거죠. 4인 가족이 그냥 평범한 식당에서 저녁 한 끼 먹으면 음식값에 세금 붙고 팁까지 붙어서 100달러가 훌쩍 넘어갑니다. 우리 돈으로 14만 원짜리 외식인 거예요.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외식을 점점 줄이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팁이 무서워서 식당을 안 간다는 게 농담이 아니라 현실인 거죠.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팁이라는 게 원래는 좋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사실상 의무가 되고 비율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외식이라는 소소한 즐거움조차 부담스러운 일이 돼버린 거죠. 미국 생활비가 무서운 이유는 이렇게 큰 지출뿐만 아니라 밥 한 끼 먹는 이런 사소한 순간까지 야금야금 돈을 갉아먹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우리 박 사장님은 식당 주인이라 자기 가게 밥은 해결한다고 쳐도 손님들이 팁 부담에 외식을 줄이니 매출이 흔들립니다. 팁 문화가 결국 자영업자의 목까지 조르는 거예요. 밥도 먹었으니 이제 움직여야죠. 미국은 땅이 워낙 넓어서 특히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는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중교통이 우리나라처럼 촘촘하게 발달돼 있지 않아서 출퇴근도 장보기도 아이 등하교도 전부 차로 해결해야 해요. 그래서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필품입니다. 4인 가족이면 부부가 차를 각각 한 대씩, 그러니까 최소 2대는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돌아가요. 그런데 이 차 유지비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기름값.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주예요. 유류세가 워낙 높거든요. 2025년 7월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소비세만 갤런당 61.2센트에 달합니다. 매년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후반에서 5달러를 넘나듭니다. 갤런은 약 3.8리터니까 리터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기름값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수준이에요. 전문가들은 정유시설 문제 같은 게 겹치면 2026년 말까지 캘리포니아 기름값이 갤런당 8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차 2대를 굴리는 김씨 가족은 기름값으로만 매달 수백 달러가 나가요. 그런데 기름값보다 더 무서운 게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000달러 정도예요. 우리 돈으로 270만 원가량 되죠. 그런데 이게 2025년부터 또 대폭 오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자동차 보험의 최소 책임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예고됐거든요. 사고 시 보상 한도를 올린 만큼 보험료도 따라 오르는 거예요. 차 2대면 보험료만 연간 4,000달러가 넘어갑니다. 여기에 오일 교환 같은 정비비, 스모그 체크, 그리고 차량 등록비도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DMV, 그러니까 차량국에 내는 등록비도 비싼 편이라 매년 수백 달러씩 나갑니다. 이 모든 걸 더하면 자동차 관련 지출만 한 달에 수백만 원이 우습게 나가는 거예요. 차가 2대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2대가 매달 통장에 2개의 구멍을 뚫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아이가 없는 부부 얘기라면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우리 김씨 부부에겐 5살, 2살 아이가 있죠. 여기서 미국 생활비의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데이케어, 우리말로 하면 어린이집 보육비예요. 부부가 둘 다 일을 하려면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데이케어 비용이 정말 살벌합니다.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갓난아기, 그러니까 영아반은 한 달에 1,200달러에서 좋은 곳은 3,600달러까지 갑니다. 우리 돈으로 아이 한 명 맡기는데 매달 16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어떤 엄마는 아이 한 명당 1,200달러씩, 둘이면 2,400달러를 매달 낸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330만 원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김씨 가족의 세후 소득 700만 원에서 렌트로 550만 원 나가고 아이들 데이케어로 330만 원이 나간다면 이미 한참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김씨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풀타임으로 일해서 더 벌어봐야 그 번 돈이 고스란히 아이 맡기는 데 들어가니까요. 아이를 키우려고 맞벌이를 하는데 그 맞벌이로 번 돈이 통째로 보육비로 사라지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차라리 한 명이 일을 그만두고 애를 보는 게 이득이라는 계산까지 나와요. 이 지점이 저는 참 씁쓸합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잘 벌수록 더 여유로워져야 정상인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일하기 위해 버는 돈을 다 써버리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데이케어가 끝일까요? 천만에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비예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공립학교 학군이 안 좋은 동네에 살면 많은 부모가 사립학교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립 초중고 학비가 연 2만에서 4만 달러를 우습게 넘어요. 아이 한 명 학교 보내는 데만 우리 돈으로 연 3천만 원, 5천만 원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정점은 대학이에요. 미국 사립대 학비가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 얘기가 됐습니다. 2025년에서 2026학년도 기준으로 주요 사립대들의 공식 비용이 이미 연간 9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남가주 대학, USC 같은 곳은 등록금만 연 9만 5천 달러 선입니다. 기숙사비까지 합치면 1년에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4년이면 5억이 훌쩍 넘습니다. 물론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받으면 실부담액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애매하게 중산층인 가정, 그러니까 우리 김 씨나 박 사장님 같은 집이 제일 곤란합니다. 소득이 너무 낮지 않아서 지원 대상에서 밀리는데 그렇다고 그 큰 돈을 척척 낼 형편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젊은이들이 학자금 대출을 잔뜩 짊어지고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사회 출발선에서부터 빚을 안고 시작하는 거죠. 아이를 낳아 데이케어부터 대학까지 키운다는 게 미국에서는 그냥 집 한 채 값을 통째로 쓰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안 쓸 수도 없는 돈이라 더 무섭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매달 당연하게 쓰면서도 잊고 있는 지출이 또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이에요.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휴대폰. 특히 캘리포니아는 전기요금이 악명 높아요. 최근 몇 년간 전기요금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거든요. 남부 캘리포니아의 대형 전력회사 SCE는 2025년 10월에 16억 달러가 넘는 요금 인상을 시행했고, 북부의 PG&E는 가스 요금이 새해 첫날부터 9%씩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연봉은 1.9% 오르는데 가스 요금은 9%가 올랐다. 내 월급이 눈앞에서 야금야금 사라진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어요. 여름에 에어컨 좀 틀면 전기요금이 수백 달러씩 나옵니다. 여기에 쌓인 가족 휴대폰 요금이 결합해서 월 100달러 이상, 집 인터넷이 또 매달 50, 60달러에서 100달러 넘게 나가고요. 이런 자잘한 공과금을 다 더하면 매달 수백 달러가 또 소리 없이 빠져나갑니다. 하나하나는 크지 않아 보이는데 다 합쳐놓으면 무시 못할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더해보면 놀라운 결론이 나옵니다. 세리토스나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쌓인 가족이 생활하려면 한 달에 1만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 정도는 예산으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이 있어요. 우리 돈으로 1,300만 원에서 1,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저축도, 비상금도, 여행도, 자동차 교체 같은 큰 지출도 빼고 계산한 그냥 기본적으로 굴러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에요. 실제로 미국 금융 플랫폼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쌓인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시간당 46달러를 벌어야 하고 세후 연간 최소 소득이 7만 9천 달러는 돼야 한다고 나옵니다. 이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에요. 참고로 1위인 하와이는 시간당 69달러, 세후 연 11만 달러가 있어야 겨우 산다고 하죠. 2위는 매사추세츠고요. 이 조사에서 연구진이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고비용 지역에서는 중산층 수준의 소득도 충분한 여유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월 1,000만 원, 우리 기준으로는 분명 잘 버는 돈인데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그저 겨우 굴러가는 수준, 딱 중산층의 최저선을 맞추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거지예요 라고 한 말이 사실은 엄살이 아니었던 겁니다. 세전 1,000만 원에서 세금으로 300만 원이 사라지고 렌트로 550만 원이 나가고 여기에 의료보험료, 식비, 자동차, 아이 보육비, 교육비, 공과금까지 더하면 정말로 손에 남는 게 없어요. 저축은커녕 마이너스만 안 나면 다행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잠깐 같은 미국이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앞서 본 조사에서 흥미로운 게 남부 지역에 몰린 13개 주에서는 시간당 30달러 이하, 연 4만 달러대 중후반의 소득으로도 쌓인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텍사스, 테네시, 엘라베마, 조지아, 플로리다 같은 곳이죠. 가장 낮은 미시시피는 시간당 25달러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와이나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은 같은 4인 가족인데 미시시피 사람의 2배 가까운 돈을 벌어야 똑같은 최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연구진은 주거비가 전체 생계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딱 짚었습니다. 결국 집값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플로리다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같은 돈을 벌어도 텍사스에 가면 집도 사고 저축도 하면서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세 주인공 중 누군가는 아마 지금도 짐을 싸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힘든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로스앤젤레스를, 캘리포니아를 떠나지 않을까요? 미시시피로 가면 절반만 벌어도 되는데 말이죠.
여기에 인간의 심리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첫째는 일자리입니다. 김 씨 같은 IT 엔지니어의 좋은 일자리, 박 사장님 같은 자영업이 먹히는 한인 상권, 이런 건 결국 대도시에 몰려 있어요. 돈을 많이 쓰는 곳이 곧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기도 한 겁니다. 둘째는 커뮤니티예요. 로스앤젤레스에는 거대한 한인 사회가 있어서 한국말이 통하고 한국 음식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죠. 낯선 시골로 떠나면 그 모든 걸 잃어야 합니다. 셋째는 자녀 교육과 기회에 대한 기대예요. 여기서 버티면 우리 아이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부모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넷째, 이게 가장 인간적인 부분인데 이미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아까움이에요. 몇 년, 몇십 년을 여기서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떠난다는 게 마치 그동안의 고생을 다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람은 원래 이미 쏟아부은 것을 쉽게 놓지 못하니까요. 제가 이 모든 걸 살펴보면서 느낀 건 이거예요. 미국 생활비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단순히 물가가 비싸서가 아닙니다. 잘 벌수록 더 큰 지출 구조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설계돼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지점이에요. 소득이 늘면 세금이 더 뜯기고, 좋은 동네로 가면 렌트가 더 비싸지고, 아이를 잘 키우려면 보육비와 교육비가 더 들고요. 결국 아무리 벌어도 그만큼 나갈 곳이 딱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연봉이 2배가 돼도 삶의 질이 2배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사람도 많죠. 왜냐하면 지출이 늘어난 만큼 그 소득이 끊기는 순간의 공포도 함께 커지니까요. 우리 새 주인공을 떠올려 보세요. 엔지니어 김 씨는 회사에서 잘리는 순간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자영업자 박 사장님은 장사가 한 달만 안 돼도 렌트에 짓눌리고, 주재원 이 부장님은 파견이 끝나면 이 생활 자체가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밑바닥은 이렇게 아슬아슬한 거예요. 미국에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표현이 있어요.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 자산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쓸 현금은 없는 사람들이죠. 아니, 어떤 경우엔 자산조차 없이 그냥 매달 버는 족족 다 써버리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살고 화려한 도시에서 사는 것 같은데 통장을 열어보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겉모습과 실제 사이의 이 간극이 미국 중산층의 가장 큰 비밀이자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단지 미국에 사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삶을 부러워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수입만 봅니다. 저 사람 월 1,000만 원 번대에서 멈추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는 안 봐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실제 삶의 여유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미국의 이 사례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진짜 부유함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그 돈에서 얼마가 온전히 내 것으로 남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물이 들어와도 밑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면 그 그릇은 절대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미국의 월급 1,000만 원이 우습게 삼켜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릇에 뚫린 구멍이 너무 크고 너무 많기 때문이죠. 세금이라는 구멍, 렌트라는 구멍, 의료보험과 보육비와 교육비라는 구멍. 이 구멍들이 한꺼번에 물을 빨아들이니 1,000만 원이라는 큰 물도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미국을 무조건 나쁘게 보자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에는 미국만의 기회와 매력이 분명히 있어요. 넓은 땅, 다양한 문화, 도전하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가능성.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그 꿈을 쫓아 미국으로 갑니다. 다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이 냉정한 숫자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미국 생활을 꿈꾸는 분이라면 얼마를 벌 수 있는가만큼이나 그 돈에서 얼마가 나갈 것인가를 반드시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살든 얼마를 벌든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이 나를 자유롭게 만드느냐 아니면 오히려 나를 올가매느냐 하는 문제일 테니까요. 여러분의 그릇에는 지금 어떤 구멍들이 뚫려 있는지 한 번쯤 가만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